2024년 겨울,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 눈 덮인 참호 속에서 낯선 언어를 쓰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AK-47 소총을 들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있었지만 러시아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군복 가슴팍에는 작은 깃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가운데 흰 원. 북한의 국기였습니다. 2024년 10월, 김정은은 약 1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형제 국가에 대한 지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거래였습니다. 병사들의 대가로 김정은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2024년 여름,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에 비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침공 이후 2년이 넘는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러시아 내에서는 징집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득이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식량, 원유, 그리고 무엇보다 외화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군사 기술이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특히 정찰 위성과 핵잠수함 기술을 원했습니다. 셋째, 국제적 입지였습니다.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정보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 병사 한 명당 러시아가 지불하는 금액은 월 약 2,000달러입니다. 1만 명이면 월 2천만 달러, 연간 2억 4천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병사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전액이 북한 정권에 지불되고 병사들은 월 100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1,900달러는 김정은 정권의 수입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물 거래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연간 60만 톤의 쌀, 수십만 톤의 석유, 그리고 군사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은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선택된 병사들은 북한군 엘리트였습니다. 대부분은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이었고 일부는 정예기계화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왜 엘리트 병사들을 보냈을까요? 첫째, 그들이 가장 전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원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전 가능한 전투원이었습니다. 둘째, 통제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부대 병사들은 사상적으로 더 철저히 교육받았고 탈영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셋째, 그들의 가족이 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부대원들의 가족은 대부분 평양이나 주요 도시에 살았습니다.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쉬웠습니다. 병사들에게는 3개월간의 훈련 파견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훈련받고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탄 기차는 훈련소가 아니라 전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청진과 회령에서 군용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당황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의 어머니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이 부대에서 긴급 소집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조국의 부름이라는 말만 들었죠. 열차는 북중 국경을 넘어 러시아 극동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병사들은 러시아 극동의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이 마주한 러시아는 충격이었습니다. 첫째,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군사 용어조차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둘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느슨한 군기, 병사들의 술과 담배, 그리고 개인주의적 태도는 북한군의 엄격한 집단주의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셋째, 기후였습니다. 북한도 춥지만 러시아 쿠르스크의 겨울은 더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제대로 된 방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한 병사들에게 이 3주간의 간단한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드론에 대한 대응, 참호전 기술,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등을 배웠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비였습니다. 북한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은 낡은 AK-47 소총, 구식 방탄복, 그리고 부족한 탄약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는 러시아군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1월 초 그들은 전선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훈련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전에 투입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중순 쿠르스크 전선. 북한 병사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를 탈환하는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현대전의 지옥이었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작은 쿼드콥터 드론들이 수류탄을 떨어뜨렸고 공격용 드론이 병사들을 추적했습니다. 포병 공격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155포탄이 참호를 직격했고 다연장 로켓이 대지를 갈아엎었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전투는 훈련에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의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전술적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한 중대 규모의 북한 병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약 150명. 그날 밤이 지났을 때 살아남은 병사는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약 3개월간 북한군의 사상자는 급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군 전사자는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사율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전술적 미숙이었습니다. 북한군은 70년간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전의 드론, 정밀 포격, 전자전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둘째, 장비 부족이었습니다. 개인 방탄복, 헬멧, 야간 투시경 등 기본적인 생존 장비조차 부족했습니다. 셋째, 소모품 취급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북한 병사들을 무한정 보충 가능한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위험한 임무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전사한 북한 병사들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전장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 수습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시신은 러시아군이 수습했지만 냉동 창고에 보관될 뿐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왜 송환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비용 문제였습니다. 수백 구의 시신을 북한까지 운송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둘째, 은폐 목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파병 사실 자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족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시신도 없이 사망 통지만 받은 가족들은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어느 야전 묘지에는 십자가도 묘비도 없는 무덤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속에 북한 병사들이 묻혀 있지만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북한 병사들은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지리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탈영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생존 본능은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한 북한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신문을 받았고 일부는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한 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전쟁터에 온 줄은 몰랐어요. 많은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병사들은 항복하지 못했습니다. 항복하면 가족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연좌제는 병사 한 명의 배신이 가족 전체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전투에서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말부터 평양과 함흥, 청진의 가정에 검은 군복을 입은 보위부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무의 아들은 국제주의 임무 수행 중 장렬히 전사하여 조선노동당으로부터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아들이 러시아에 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어요.
북한 당국은 전사자 가족에게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월쌀 50kg 추가 배급 6개월간, 옥수수 100kg 일시, 조선노동당 명예 영예당원증, 전사자 자녀에 대한 교육 혜택. 하지만 실제로는 약속의 절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쌀 배급은 한두 달 지급되다가 중단되었고 옥수수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예당원증은 종이 한 장일 뿐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전사자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나라가 준 것은 쌀 몇 포대뿐이에요. 그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가혹한 것은 감시였습니다. 전사자 가족들은 영웅 가족으로 선전되면서도 동시에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감시했을까요? 당국은 그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전사자 가족들은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것조차 당과 수령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들이 조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전사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정권이 요구하는 대본을 읽어야 했습니다. 한 미망인의 조용한 한탄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울 수도 없어요. 슬퍼하면 체제를 원망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두렵습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삶입니다. 전사자 가족들은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들은 정말 어떻게 죽었을까?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우리 아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가야 했을까? 하지만 이 질문들은 소리내어 물을 수 없습니다. 함경도의 작은 마을 한 어머니는 매일 밤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러시아가 어느 방향인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곳 어딘가에 아들이 묻혀 있다는 것만은 압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들아, 춥지는 않니? 혼자 무섭지는 않니? 엄마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김정은은 왜 병사들을 보냈을까요? 첫째, 경제적 수익이었습니다. 1만 명의 병사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현금 수입과 60만 톤의 식량, 그리고 군사기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군사적 경험이었습니다. 북한군은 70년간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전선은 현대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귀중한 전투 경험을 북한군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국제 정치였습니다.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는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생명, 그것은 김정은의 계산서에서 가장 낮은 순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파병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나중에는 군사기술 협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첫째,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었습니다. 둘째,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군사 협력을 제재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은 러시아 파병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북한 체제의 본질은 이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개인의 생명은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병사들은 소모품이고 가족들은 선전 도구일 뿐입니다. 조국을 위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병사들이 계속 러시아로 보내지고 있고 새로운 가족들이 애도조차 할 수 없는 슬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이미 10월부터 파병 정황을 포착했고 미국과 유럽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의 추가 제재는 이미 최고 수준이었기에 실효성이 의문이었습니다. 북한 병사들의 죽음은 통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북한군 500명 사망 추정, 북한군 전사자 1000명 돌파.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한 인간의 생명이고 한 가족의 비극이라는 사실은 잊혀졌습니다. 국제 언론은 전략적 분석과 지정학적 해석에 집중했지만 죽어간 병사들과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의 전선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그곳에는 여전히 북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평양과 함흥, 청진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을 아들과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죽은 아들에게 조국은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쌀 몇 포대와 종이 한 장, 그리고 슬퍼할 자유조차 빼앗긴 가족들. 이것이 북한 체제가 영웅들에게 준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병사들이 파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통계가 아닌 얼굴로, 전략이 아닌 생명으로. 함경도 어느 마을 한 어머니는 오늘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들아, 언젠가는 엄마가 내가 묻힌 곳을 찾아갈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다오.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